제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4번을 뵀습니다. 3번은 청와대에서 뵙고, 1번은 삼성동 사저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 박근혜로서 돌아오신 뒤에 뵀습니다. 3번 청와대에서 뵀는데, 첫 번째 뵐 때는 제가 뵙자고 그랬어요. 네, 물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쓴 이 탄핵을 탄핵한다를 열심히 읽어보셨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 탄핵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11월 중순경에 제가 처음 우리 친구들에게 SNS로 보낸 게 사실은 논설이 아니었어요. 반장짜리 시였습니다. 시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박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제가 쓴 간단한 2 패러그래프의 간단한 시였어요. 제가 그 시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드리는 그 책에다가 제가 그거를 붙여서 드렸습니다. 시를 하나 써드렸어요. 그분께서 그 시가 너무 좋으시다고 다시 저한테 연락하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런 사인을 받으신 다음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가 너무 힘에 닿았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뵙게 된 거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변호인단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2번을 더 뵙게 됐습니다. 처음 박근혜 대통령 뵀을 때 그 사진이 사실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날 뵙고 나서 둘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셔서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 다 많이 울었어요. 그 사진 찍기 전에. 저도 눈물이 너무 나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그분께서도 눈물을 많이 훔치시더라고요. 왜?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은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는 의미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안에 특별한 사저에다가 유폐시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와 통신도 할 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어떤 공무원도 없었어요. 저들의 논리대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통령이시죠. 그런데도 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공무원은 어느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책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무슨 수석, 공보수석, 무슨 수석, 공보비서관 수십 명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할 수도 없었고, 참으로 다 CCTV로 다 감시를 당하고, 제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화 드릴 수 없으니까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 비서가 목소리를 아주 낮추어서 조용조용히 들리지 않게 말해달라고 그래요. 변호인인데 박 대통령을, 고객을 마음대로 통신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뵀더니 너무 반갑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날 많이 웃으셨어요. 그 다음에 많이 울으셨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시면은 눈은 완전히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세요.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고소당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고소당한 것이 유죄 판결 받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장 가끔 받지 않으세요? 소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장 받았다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소장 받았다고 해서 외부와 통신할 수 없고, 그러한 감금 유폐 상태에 대통령을 몰아넣고,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셨습니다. 직무만 수행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예우는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아무런 예우가 뭡니까? 사람하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감금 상태에서 어떠한 법이 거기에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한 유폐 상태를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분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뵙고 나서는 정말 제가 사나운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에 제가 한 말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고발도 안 당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제 말은 법에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못했어요. 왜? 고소 고발장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법정 투쟁은 제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집회에서의 연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문에 제 의견을 광고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드디어 제가 참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고 박 대통령님의 친필로 된 위임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종전의 변호인단이 고무도장을 가지고 찍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사건을 수임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억울한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분의 얼굴이라도 뵙고 또 그분의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수임을 해야지, 무작정 무슨 내가 박사모처럼 무작정 수임할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거부했어요. 나는 그런 고무도장의 위임장은 받을 수 없다. 누가 증명할 거냐?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고난이 없다, 변호권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고 직접 찾아뵙고 친필로 사인을 받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같이 찍은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는 저를 변호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 이미 저 앞에 변호사가 13분 내지 5분인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법원과 모든 스케줄을 다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없는 제 변론은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저가 직접 내는 거는 뒷전으로 치고 그 앞에 변호사들이 내는 준비 서면만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주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했죠. 그 변호사들하고 제가 다퉜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다 새까만 후배들이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쓴 준비 서면이니 글이니 하는 걸 전부 다 신문에 나온 것도 보고 또 뭡니까 동영상 그것도 일부 보고 또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보고 또 쓴 글도 내가 그 카피를 해서 봤다. 근데 그동안에 당신들이 소위 1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갔을 때가 2월 10일경인데 40일 동안 당신들이 써냈다고 하는 준비서면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전부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무죄를. 박근혜 대통령에. 그것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고발을 당한 게 아닌데 왜 무죄를 주장하냐. 고발당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 아니냐. 최순실의 무죄 항변은 당신들이 할 게 아니다. 그거는 최순실을 재판하고 있는 형사재판소에서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할 일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기소를 당한 게 아닌데 왜 무죄 투쟁을 하냐. 이거는 탄핵사건이다. 탄핵사건이란 게 뭐냐. 헌법사건이다. 헌법사건은 헌법으로 싸워야지 왜 형법으로 싸우려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거다. 두 번째로 만일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만일에 형사사건으로 변호를 해서 무죄를 변호하면은 이길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왜? 우리나라 형사 기소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서 무죄로 끝난 사건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99%가 유죄예요. 여러분이 혹시 미국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레인먼트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면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트라이얼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바게인 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형량을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바게인에 의해서 어레인먼트에 의해서 형사사건 끝나는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율이 70~80%는 70% 가까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게인 시스템이나 어레인먼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백률이 소위 그 경찰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벌을 제발 좀 봐주십시오. I'm sor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약 9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건을
재판하기는 쉬운 거죠. 형량만 좀 깎아달라는 거니까. 그러나 10%의 사건 때문에 형사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90%의 자백하는 사건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 나머지 10%, 나는 죄가 없다, 넌 guilty, innocent,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떠냐?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러면 죄가 과정이 돼요. 괘씸죄가 되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 이러면은 벌써 검찰이 그 사람을 아주 악질로 봅니다. 판사는 너 왜 자꾸 때를 쓰느냐, 이런 태도로. 따라서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의 구조가 무죄라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죄인 증거야 경찰, 검찰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니까. 불러서 물어보기만 하면 참고인이고 뭐고 다 불러서 물어보면 그게 전부 다 법정에 채택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의 증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개인이?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확실한 증인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도 그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본 증거는 있지만 안 죽였다는 no, non-existence,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이밖에는 입증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알리바이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면 100% 유죄다. 진다. 나는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재판해온 걸 내가 볼 때는 전부 헛수고한 거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물론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했단 말이냐? 그렇다, 헛수고했다. 진 거다, 이제. 우리는 헌법으로 싸워야 된다. 헌법 위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입장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야 된다, 맞다, 자기도 동감한다, 그렇게 싸워달라. 그래서 제가 B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실은 A팀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B팀으로 들어가서 싸웠는데 재판할 기회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사실상은 한 번이었어요. 2월 22일 날 재판했더니 결심해요. 결심. 2월 27일 날 법정 변론은 사실은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은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휘스를 부른 재판이다. 후반전은 선수가 싸워볼 기회도 없었다. 전반전 검사가 자기네 유죄 입증하고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 글이 계속 올라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저는 이렇게 봐요. 재판은 아직 안 끝났어요.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탄핵 재판은요, 대통령 직위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임기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임기가 아무리 길어봤자 2018년 2월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은 대통령
그 재직 기간 1년입니다. 1년. 5년 중에 1년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물론 불명예죠. 탄핵으로 쫓겨났다는 그러한 불명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너무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이 막 그렇게 1년을 잃어버리시더라도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그것도 어떻게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건 구속이에요. 대통령직을 내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대통령 자리라면 대통령직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설사 자발적으로 내놨든 비자발적으로 내놨든 간에 대통령 직위가 끝났으면 이제는 한을 풀어야죠. 무슨 한이 쌓였는지 모르지만 그 한을 이제는 풀어야죠. 그게 적어도 한 민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한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견이 달라서 정치적 견해가 틀리고 서로 이념이 틀려서 좋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피가 터지게 싸웠다.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적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적국은 아니지 않느냐. 서로 전쟁을 하는 적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 대통령 지위도 아니, 권력도 없고 동료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불쌍한 여인을 꼭 감옥소에 가둬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속되실 거라는 예감은 가졌습니다. 구속되신 거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와서예요. 저는 그날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하루 온종일 슬프고 울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적과 동지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적인 적과 동지로 갈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가 없고 저들은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인간 대 인간의 같은, 우리가 과연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태극기를 흔들고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같은 국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예우가 뭡니까? 사람하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감금 상태에서 어떠한 법이 거기에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한 유폐 상태를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분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뵙고 나서는 정말 제가 사나운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에 제가 한 말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고발도 안 당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제 말은 법에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못했어요. 왜? 고소 고발장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4번을 뵀습니다. 3번은 청와대에서 뵙고, 1번은 삼성동 사저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 박근혜로서 돌아오신 뒤에 뵀습니다. 3번 청와대에서 뵀는데, 첫 번째 뵐 때는 제가 뵙자고 그랬어요. 네, 물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쓴 이 탄핵을 탄핵한다를 열심히 읽어보셨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 탄핵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11월 중순경에 제가 처음 우리 친구들에게 SNS로 보낸 게 사실은 논설이 아니었어요. 반장짜리 시였습니다. 시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박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제가 쓴 간단한 2 패러그래프의 간단한 시였어요. 제가 그 시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드리는 그 책에다가 제가 그거를 붙여서 드렸습니다. 시를 하나 써드렸어요. 그분께서 그 시가 너무 좋으시다고 다시 저한테 연락하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런 사인을 받으신 다음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가 너무 힘에 닿았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뵙게 된 거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변호인단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2번을 더 뵙게 됐습니다. 처음 박근혜 대통령 뵀을 때 그 사진이 사실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날 뵙고 나서 둘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셔서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 다 많이 울었어요. 그 사진 찍기 전에. 저도 눈물이 너무 나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그분께서도 눈물을 많이 훔치시더라고요. 왜?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은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는 의미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반갑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그날 많이 웃으셨어요. 그 다음에 많이 울으셨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시면은
눈은 완전히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세요.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고소당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고소당한 것이 유죄 판결 받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장 가끔 받지 않으세요? 소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장 받았다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소장 받았다고 해서 외부와 통신할 수 없고, 그러한 감금 유폐 상태에 대통령을 몰아넣고,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나면 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셨습니다. 직무만 수행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예우는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청와대 안에 특별한 사저에다가 유폐시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와 통신도 할 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어떤 공무원도 없었어요. 저들의 논리대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통령이시죠. 그런데도 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공무원은 어느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책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무슨 수석, 공보수석, 무슨 수석, 공보비서관 수십 명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할 수도 없었고, 참으로 다 CCTV로 다 감시를 당하고, 제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화드릴 수 없으니까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 비서가 목소리를 아주 낮추어서 조용조용히 들리지 않게 말해달라고 그래요. 변호인인데 박 대통령을, 고객을 마음대로 통신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뵀더니 너무